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막심 고리키의 자전적 3부작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 나의 대학 가운데 두 번째 작품 세상 속으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러시아에서 발간된 세상 속으로의 표지입니다. 어린 고리키가 성상화가 도제로 있을 때를 그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애가 고리키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기는 그의 본격적인 책 읽기가 시작되고 독서 목록이 정해진 시기입니다. 고리키의 어린 시절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리키의 문학의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자리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고리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삶과 세계관을 표현합니다. 또한 고리키의 내면과 성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리키의 세상 속은 어떠했는지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인용된 문장들은 동서문화사의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 나의 대학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줍니다. 고리키는 1915년에 어린 시절의 뒤를 이어 세상 속으로를 발표합니다. 이때 고리키는 1913년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의 집필을 끝내고 러시아에 돌아온 시기였습니다. 그 후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세계문학 출판사를 하면서 어려운 작가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나의 대학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리키의 생애편을 참고하세요. 세상 속으로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고리키는 어머니가 죽은 후 11살에 신발가게 점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후 이모 할머니 댁에서 당숙을 주인으로 모시며 허드렛 일을 하기, 증기선 식당의 접시 닦기, 외할머니와 세자비, 성상화가 도제, 시장에서 감시인 생활하는 등 온갖 잡일을 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감시원 생활을 3년 하고는 까잔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때가 15살입니다. 이 시기에 이부 동생 꼴야가 알타가 죽고 사회적으로는 알렉산드르 1세가 1881년 테러로 숨집니다. 고리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가 죽은 후 재혼을 했던 계부가 결핵으로 죽게 되죠. 즉 11살 때부터 15살까지의 이야기가 세상 속으로의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어린 고리키가 점원으로 들어간 신발가게 주인, 증기선 요리사 스무리, 화부 야코프 슈모프, 성상화 감정사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목수 요시프 등입니다. 그리고 이모 할머니와 당숙모가 등장합니다. 그럼 먼저 인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처음 마주한 신발가게 주인은 어린 고리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원이라면 조각상처럼 문 앞에 얌전히 서 있어야 하는 거야. 여자들이란 꼭 신발이 필요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점원을 보러 오는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가져야 가게로 들어오지라고 말입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하면 경찰에 넘기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죠. 가게에는 고참 점원과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한 외사촌 사샤 야코프가 있었지만 그들은 어린 고리키를 도와주기는커녕 텃세만 부리고 누명을 씌웁니다. 어린 고리키는 혹독하게 사회생활 신고식을 치른 거죠. 결국 어린 고리키는 가게를 쫓겨나서 외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옵니다. 외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온 어린 고리키, 즉 알렉세이는 꼴야의 죽음을 맞게 되죠. 이부동생 꼴야의 죽음에 대해서 어린 고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얼마나 무례하고 불쾌한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추악한 것이다라고요. 이렇듯 어린 고리키의 어린 시절은 죽음과 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언제나 추악하고 무례하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어린 고리키, 즉 알렉세이는 이모 할머니 댁에서 당숙을 주인으로 모시며 생활하게 됩니다. 집에 대한 첫 인상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 집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짜인 관을 떠오르게 했다. 그것은 새 건물인데도 왠지 상태가 좋지 않고 부실해 보였으며 마치 느닷없이 횡재를 만나 배를 불룩해지도록 과식을 한 거지 같았다라고요. 모든 곳이 끔찍하게 혐오스럽고 메스꺼울 정도로 더러운 집에서 알렉세이는 부엌에서 머물며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어린 고리끼는 이모 할머니에게서 남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죠. 내가 겪은 바로는 친척들이 낯선 사람보다 더 못되게 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못된 면과 우스꽝스러운 면을 남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험담을 하고 더 자주 다투었기 때문이다라고요.
어린 고리끼는 이모 할머니에게 사모바르, 즉 차 끓이는 주전자를 잘못 관리한 탓으로 한 다발이나 되는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등에서 무려 42개나 되는 나뭇가시를 뽑아내죠. 그나마 고리끼는 아버지로부터 튼튼한 체력을 물려받았기 마련이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원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만료하고 알렉세이는 다시 주인 댁으로 향합니다. 그 덕분에 고리끼는 이모 할머니 댁에서 생일날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지요. 그나마 주인으로 모시는 당숙은 조금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주인 당숙은 이런 집안 분위기를 묵인하면서도 어느 날 고리끼에게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는 말이란 진흙 위에 내리는 가을의 눈처럼 금세 녹아버린다고, 그저 더 많은 진흙을 만들어낼 뿐이지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속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대화를 했었던 진실한 친구가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시베리아 유영수의 부인이었고, 유영을 가는 도중에 중간 마을들에서 매춘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녀에게 가진 돈 전부를 주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녀에 대한 진심 때문에 그 여인을 매춘부로 대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녀의 남편은 집회 위조죄로 시베리아 유영을 선고받았고, 남편을 따라 시베리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유영수 부인은 남편을 왜 시베리아까지 따라가려고 하느냐는 주인에게, 그이는 아마 나 때문에 죄를 지었을 거라고요. 난 당신과 죄를 지었고요. 난 그를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 시베리아 여자 유영수나 유영수 부인들은 절대적인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매춘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 상황이 반영된 이야기죠. 외할머니가 고리끼를 만나고자 여동생을 방문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외할머니는 뒷문 계단을 통해 부엌에 들어와 성상을 향해 성호를 긋고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 이 같은 할머니의 저자세는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라고 말입니다.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손주를 맡긴 할머니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예를 다한 외할머니의 태도가 경건하게까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어린 고리끼는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증기선 요리사 접시닦기로 취직하게 됩니다. 요리사 스무리는 살이 통통하고 불그레한 뺨이 출렁이는 파도처럼 귀 밑에까지 일그러진 미소를 가진 마치 뚱뚱하고 선량한 부인 같았다라고 묘사되죠. 그는 똑똑해지려면 말이야, 올바른 책을 읽어야 해. 책 속에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책 속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라고 말합니다. 어린 고리끼에게 독서와 책의 유용성을 일깨워주죠. 그를 통해서 고리끼는 고골의 무서운 복수와 따라스 불바, 그리고 아이반호, 토마스 존스 이야기, 업둥이 톰 존스의 전기 등을 접하게 됩니다. 어린 고리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읽는 습관이 들었고, 이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책에 쓰여있는 것은 암담한 현실과는 달랐으므로 나는 이 점을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린 고리끼가 손님에게 식기를 몰래 팔아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당하게 되자 스무리는 열심히 책을 읽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라고 위로해주죠. 그 후 고리끼는 다시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외할머니와 함께 숲에서 새를 잡아 벌이를 합니다. 외할머니와의 숲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게 묘사가 됩니다. 외할머니는 숲에서 여왕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떻게든 네 지성을 키워야 해. 사람은 공짜로 세상에 나온 게 아니야. 사람은 하느님이 뿌린 씨앗이라서 꼭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야. 인간은 돈과 같아. 수익이 많은 일을 찾아 잘 쓰면 3배로 불어나기도 하는 거란 말이다. 인간의 세상은 깜깜한 밤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빛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란 말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되 너는 언제나 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아무도 믿어선 안 돼. 내가 네 눈을 믿는다면 너 망하고 말 거다. 라고 매일 저녁 고리끼를 훈계합니다. 어린 고리끼는 이 말들을 새기면서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힘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과 타인들이란 사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할아버지의 말은 평생 고리끼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고
고리끼의 인성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이 시기에 러시아 사회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리키 나이 13살 때입니다. 1881년 3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민주의자들은 황제를 4차례 이상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선물한 방탄 마차에 타고 있었고 첫 번째 폭탄에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호위병을 살피려 마차에서 내렸다가 두 번째 폭탄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은 어린 고리끼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어린 고리끼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만난 많은 사람들로 영향을 받고 부지런히 커갑니다. 증기선 좋은 사람의 화부 야코프 슈모프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고리끼에겐 또 다른 꿀이었죠. 슈모프는 양치기 도우미, 수도원 자벽부 등을 전전하다 부잣집 마나님의 정부 노릇을 한 후에는 안 가본 곳이 없었고 알게 된 모든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린 고리끼에게 영혼은 모욕받지 않아 인간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다칠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죠. 이 말 또한 알렉세이 마음속에 강한 울림으로 남습니다. 성상화가 도제 생활을 하는 중에 알게 된 성상화 감정사 표트르 바실레비치는 구교 신학자이며 학식과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속이지 않고 사는 것은 신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고리끼가 성상화가 도제로 이러면서 낭독회를 한 것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상화를 그리는 작업이 장인의 손길과 영혼이 담긴 성스러운 작업이 아닌 여러 사람의 분업으로 이루어진 그림 공장 작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짓궂은 천재 몇 사람이 성상화 작업을 분업화시킨 것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당시 러시아에서 성상화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 커다란 성화가 성이나 갑옷, 천사의 짧은 옷만 그려진 채 얼굴도 손발도 없이 벽에 세워진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기괴한 느낌이 들곤 했다. 이런 그림들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다. 그 그림들은 마치 사람의 영혼이 그 안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가 버리고 무거운 성의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감시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알렉세이는 나의 임무는 잔인하게 심판하는 일이었다.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그들은 저마다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듯 했는데 그런 그들을 나는 도둑놈과 사기꾼처럼 눈여겨보아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도둑질을 하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스 오시프는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자에게 가장 쉬운 일은 선량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선에는 말이야. 지혜가 필요치 않거든 이라고요. 그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야. 오늘은 내가 주인이지만 내일이면 다시 노동자가 되는 거야. 귀족은 책에서 배우고 우리는 부대껴 가면서 배우지. 사람들은 모두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문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고리끼를 일깨웁니다. 또한 이 시기는 계보와 가까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귀족에 대한 장사꾼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적대적 태도는 나를 의붓아버지와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독버섯은 비록 독이 있지만 최소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부는 폐병에 걸려 앓다가 죽게 되죠. 고리끼는 의붓아버지는 곧 숨을 거두었다. 죽는 순간 그는 본디 모습을 되찾았다. 8월이었다라고요. 이렇게 고리끼는 또 한 번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세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름의 벌꿀이 되어 어린 고리끼란 벌집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어린 고리끼가 자신을 벌집으로 상상했었다는 말씀은 어린 시절 편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고리끼는 독서에 빠져들죠. 독서 목록과 독서 범위가 정해지고 작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나는 데듀마와 퐁송 디 테라유, 몽테팡, 자코네, 가보리오, 부아고베 등의 두툼한 책들을 다시 가져다 보았다. 나는 특별한 삶에 동참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는 내게 용기를 북돋워 두었다. 책을 읽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생각하듯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곤 했다. 고리끼는 이때 이미 작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다상념과 다독이 몸에 배는 습관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고리끼는 도스토옙스키가 번역까지 했던 발자크의 외제니 그랑데를 읽고 진짜 책이라고 감탄합니다. 그랑데 노인은 외할아버지를 연상시켰다. 책이 몹시 얇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는 수많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라고요. 그러면서 고리끼는 책에 나오는 악당들의 잔인성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독자들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실제로 접한 잔인성은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맹목적인 것이었다라고 책 속 세상과 현실을 비교합니다. 고리끼는 메세르스키 백작이 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비밀들에 나오는 자유와 지팡이의 우화도 인용합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더 지혜로우니까. 자유가 말했다. 그러자 지팡이가 대꾸했다. 아니야. 나는 너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더 위에 있어. 그들은 수없이 다투고 싸웠다. 내 기억이 올바르다면 지팡이가 자유를 때렸고 자유는 그 상처로 인해서 병원에서 죽었다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우화입니다. 또한 푸시킨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완벽한 운율을 갖춘 이 시들은 놀랄 만큼 쉽게 기억되었으며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마치 축제를 위해 장식하듯 장식하는 것이었다. 시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유쾌하고 견디기 쉽게 만들어 주었다. 그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는 시 속으로 피난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고리끼는 디킨스와 월트 스콧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죠. 스콧의 소설은 화려하게 장식된 교회에 다소 지루하면서도 장엄한 성축일의 의식을 연상시켰다. 디킨스는 변함없이 경의를 표할 작가로 남아있다. 그는 예술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인류에 대한 사랑을 탁월하게 이해한 인물이었다라고 감탄합니다. 15살도 안 된 어린 고리키의 탁월한 감각과 지적 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기 어린 고리끼에게 책이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고리끼는 그 속에는 작가의 영혼이 담겨 있고 책을 펼치면 내 영혼은 자유로워졌으며 책은 비밀스럽게 내게 대화를 걸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책이 없었고 독서를 할 수 없었다면 고리끼는 대작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란 사실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린 고리끼는 불안해합니다. 그는 내 주변은 온통 더러운 물이 끓고 있어서 서서히 그 속에서 삶아져 가는 느낌이었다. 정말 삶이란 이런 것일 수밖에 없을까? 나도 저들처럼 보다 나은 삶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요. 그런 각성이 고리끼를 카잔으로 이끌게 됩니다. 3년을 시장에서 감시원 노릇을 하다가 카잔으로 떠나게 된 거죠.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꿈을 안고서요. 이 책에서 어린 고리끼가 접하고 관찰한 여러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고리끼를 작가로 키워준 독서와 세계적 작가들에 대한 고리끼의 감상 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고리끼의 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15살의 고리끼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우 15살이었지만 때때로 스스로를 성숙한 어른이라고 착각했다. 내가 경험하고 읽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 생각의 창고는 여러 답동사니로 가득 찬 어두운 지하실과 같았다. 나는 불행이나 질병, 고통을 지독히도 싫어했다. 어떤 잔인한 것, 이를테면 피, 구타, 심지어 욕설 등을 접할 때도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라고요. 너무나 많은 불행, 고통, 구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성숙한 고리끼에게 15살이란 나이는 이미 숫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고리끼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더럽고 추잡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서 조금 소심해진 사람이었다. 그는 일상의 공포를 너무나 많이 아는 까닭에 위축되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동정하는 한편 삶과 사람들을 불신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순결하고 용감한 내용의 책에서 읽은 성스런 정신으로 세례받은 인물로서 그는 일상적인 삶에 가공할 힘이 손쉽게 그의 지적 능력을 박살내거나 그 더러운 구둣발로 자신의 심장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늘 어떤 논쟁이나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투사로서의 그의 개성을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누구나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은 이후 평생 고립계 내면을 차지하는 양극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블루자흐입니다. 즉, 사람들 속에서란 뜻이죠. 고립기는 어머니가 죽고 11살에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고립기가 사람들 속에서 겪은 이야기가 내용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고립기에게 꿀을 가져다 주었고 고립기는 열심히 모아 자신의 양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고립기의 책 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책에 빠져들어 자신만의 독서관이 생겼습니다. 어린 고립기가 작가로 커가는 역량이 증폭되는 시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립기의 인성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보았듯이 소심함과 대범함, 더러움과 순결함, 연민과 가차없음, 추잡함과 성스러움이 공존하는 그의 양가적인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가을 나는 까잔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기대와 함께로 끝납니다. 독자들은 그의 까잔 생활이 궁금해집니다. 그의 까잔 생활은 나의 대학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고립기의 3부작 중 마지막 작품 나의 대학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